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프랑스 능력 자격 시험인 델프 중에 가장 기초 단계인 R을 함께 공부하게 될 정일영입니다. 델프 시험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유럽 언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자격증과 관련돼서 유형 또는 기준을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몇 단계로 나누고 프랑스뿐 아니라 스페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돼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R이라는 그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래요. 먼저 영역별로 듣기, 그다음에 독해, 작문, 구술 4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요, 시험이. 근데 제일 처음에 토요일 날 시험 보는 게 듣기, 독해, 작문 3영역이 토요일 날 보고 구술이 일요일 날 시험을 치르게 돼요. 그렇다면 거기서 제시하는 거 보면 먼저 듣기 평가는 항상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다루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가지고 3개 또는 4개 내용의 듣기를 들려줘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지 못하는지를 답을 선택 객관식 또는 주관식을 통해서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여기 나왔죠? 듣기당 그러니까 이를테면 듣기 영역이다 그러면 유형이 4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면 유형별로 2번씩 듣게 돼 있어요. 이게 듣기 평가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독해 평가예요. 독해 평가는 역시 주제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4 또는 5개의 자료들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온 4 또는 5개의 자료가 어떤 것이냐,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할 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그 다음 작문 평가, 그러니까 토요일 날 시험 보는 것 중에 가장 시간이 많이 할애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먼저 작문 평가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주어진 상황에 따른 양식 또는 서식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12점 정도 돼요. 항목별로 1점씩 해서 12점 정도 되고요. 또 하나는 가장 어려운 단계죠.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서 다양한 형식의 글을 쓰는 거예요. 그 다양한 형식은 여기는 우편엽서나 이메일, 메시지 어떤 거든 다 돼요. 근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메일, 꾸리엘에 관련된 형식에 관련된 작문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 다음 일요일날 시험을 치르게 된 구술평가는 지금 여기 보다시피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엉터띠앙 드리주에, 그래서 응시자의 인적 상황 또는 기호도와 관련돼서 간략하게 질문 그리고 답변으로 진행돼요. 이게 끝나면 바로 이어서 정보 교환이라는 파트, 즉 échange d'information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응시자가 미리 준비실에서 쪽지 5개 정도를 고른 다음에 그 쪽지에 적혀있는 어휘와 관련해서 감독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관은 이 사람이 이 어휘의 의미를 알고 질문하는구나 아니구나를 평가해서 점수를 매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역할 분담 학습인데 디알로그 시뮬레, 그래서 어떤 쪽지에 내가 선택한 쪽지는 2개를 먼저 여러 개 쪽지 중에 2개를 선택해서 그 중에 최종적으로 하나를 선택해요. 그러면 그 쪽지에 상황이 적혀 있어요. 그 상황에 맞게 감독관과 응시자가 실제 상황처럼 대화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델프 아앵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고요. 물론 각 영역별로 25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총 100점이죠. 그러니까 4영역이니까 합격을 하려면 50점 이상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조건 위에 하나가 더 붙어요. 뭐냐면 영역별로 최하 25점 중에 5점 이상을 받아야지만 돼요. 만약에 한 영역이라도 5점 미만을 받잖아요. 그러면 총점이 50점이 넘는다 할지라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영역별 과락이 따로 존재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들이 쭉 적혀 있는데 사실 이 시간은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듣기 같은 경우에
이미 녹음된 그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그 다음 독해양 장문을 진행할 때 감독관이 계속 얘기를 해줘요. 몇 분 남았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다. 계속 얘기를 해줘요, 사실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 진행해야 될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 듣기 평가에서 아까 간략하게 살펴봤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는 유형별로 봤을 때 안내방송이 있어요. 이 안내방송은 특정 장소에서 들려오는 안내방송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안내방송도 하는 장소가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양한 장소들 같은 경우에 공항, 기차역, 미술관, 공원 이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또는 마켓, 공공장소, 유희시설, 놀이터 같은 데, 놀이공원 같은 데 해당되죠. 동물원 같은 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안내방송에 나올 수 있는 장소가 돼 있어요. 문항수 같은 경우에는 3개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 유형이기 때문에 고르는 선택지 문제가 2문제 그리고 간략하게 듣고 쓰는 문제가 1문제 이렇게 총 3문제로 구성이 돼요. 여기에 나오는 그러면 공항, 기차역, 미술관, 공원 또는 마켓이나 공공장소와 같은 이런 장소에서는 어떤 안내방송이 나오는지는 실제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분석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또 다른 2번째 듣기 평가에서의 유형은 음성 메시지 또는 자동응답기예요. 내용이. 자, 보시면 전화 메시지를 남기는 대상이 일단 정해져요. 음성 메시지니까 여보세요 누구니? 나야. 이렇게 받는 메시지를 받는 사람과 하는 사람의 어떤 관계가 연결되는데 대부분 아행과 아두 이런 음성 메시지와 관련된 건 친구 간의 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아행의 경우는 가족이나 친구. 그런데 아두부터는 조금씩 이제 공적인 관계로 발전돼요. 그 주제는 만나자고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뭔가를 제안하는 그런 주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특정 장소에 나와 있는 이 음성 메시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화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약을 하려고 영화관에 전화를 하면 자동 그 안에서 응답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극장 또는 여기는 미술관과 같이 자기네들의 어떤 일반적인 정보를 녹음해놨죠. 개장 시간, 휴일 이런 것들을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다음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아주 짤막하게 그 주제에 대해서 이게 무엇이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일종의 메시지 형식 그런 걸로 음성 파일을 녹음해 놨어요. 그걸 듣고 이제 해당되는 내용을 이해하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여기에서 전화번호와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건 다시 말해서 숫자예요. 총 프랑스 전화번호가 10자리인데 그중에 아행 같은 경우에는 숫자 전화번호 물어볼 때는 2자리에 해당되는 것만 물어보게 돼 있어요. 다음 듣기평가 3번째 유형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화로 이루어지는데 4개 또는 5개의 아주 짤막한 대화가 진행돼요. 그리고 이 짤막한 대화가 진행되는 장소와 관련된 그림을 주어줘요. 듣기 그 파일은 4개인데 사파는 5개를 주어줘요. 그래서 해당되는 장소와 대화를 각자 연결을 하면 하나가 남게 돼요. 일부러 혼동을 주기 위해서 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대화체의 내용이 아주 짧아요. A, B 또는 A, B, A 이렇게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듣기 평가에서 5점을 넘길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그런 유형이 돼요. 그래서 5점 이하가 거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유형 때문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지금 3-2라고 써 있는데 이건 뭐냐면 네 가지의 유형의 듣기가 나오는데 이 3번째와 4번째는 비슷해요. 흐름이. 짧은 어떤 주제와 관련된 대화가 이루어지는 형식이 똑같아요. 다만 첫 번째에서 앞에 것에서는 사파를 연결하는 거였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뭐 누가 서로 대화하는 사람의 관계가 어디냐, 아니면 이 대화가 벌어지는 장소가 어디냐,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런 질문에 해당되는 선택지가 주어져요. 그러면 듣고서 그거를 표시를 하면 돼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지금 듣기 평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 바로 뒷장을 넘기면 독해 평가로 연결돼요. 독해 평가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메일 내용이에요. 짧은 뭐 생일 초대가 됐든 부탁이 됐든 어떤 주제와 관련된 메일이 주어지고 그 메일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에 선택지와 주관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제 풀이 방식은 문제를 보고 답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부분을 텍스트에서 찾으라는 얘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뒤에 장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독해에서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러려면 텍스트를 읽고 문제를 읽으면 그 문제에 해당되는 답을 찾으려면 다시 텍스트를 봐야 돼요. 시간이 흐른다는 얘기죠. 따라서 독해 문제의 경우는 문제를 보고 문제에 해당되는 걸 텍스트에서 거꾸로 찾아 올라가는 게 빨라요. 텍스트의 순서와 문제의 순서는 거의 같아요. 그래서 문제 번호에 따라서 텍스트에 해당되는 텍스트가 어디쯤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러한 방식,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실제 수업을 통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광고인데 무슨 말이냐면 상황을 제시를 하고 그 상황에 부합되는 어떤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장소와 관련한 광고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됐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고 이것, 예를 들면 내가 뭐 집을 찾고 있다. 그러면 시골에 있는 집을 찾으며 가격은 얼마 이하.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집을 구하는 광고가 4개나 5개가 주어져요. 그리고 그걸 보고 조건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있는 상황. 제시되어지는 상황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그거에 맞는 보기에서 그거에 맞는 광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독해평가에서 지도를 그리는 게 나와요. 메일 또는 음성 메시지 형식을 통해서 특정 장소를 찾아가는 내용을 제시한다. 즉 메시지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언제 만나기로 했는데 있지 않았지? 그리고 그 장소를 찾아오는 방법을 쭉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지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텍스트에 있는 위치 또는 방향이 나타내는 그 지시에 따라서 지도에다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이게 독해 문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짤막하게 한두 개 정도의 질문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주 쉬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도를 지시사항에 따라서 그리는 게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독해 네 번째 유형은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뭐 TV 프로든 영화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어떤 전시회든 시간표든 어떤 개인적인 관련된 큰 게시물이 제시가 돼요. 그리고 그 밑에 그 게시물 중에 문제의 어떠한 항목이 지적이 돼요. 티틀, 제목이 나와요. 그러면 그 티틀에 해당되는 거를 보기에서 그대로 찾으면 돼요. 찾아서 그 옆에 있는 내용을 답으로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화다 그러면 영화 제목이 어떤 영화 나왔어요? 그럼 보기 중에 그 영화를 찾아요. 그냥 글자를 똑같은 걸. 그러면 그 옆에 시간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질문이 그 영화는 몇 시에 시작하느냐 이렇게 하면 그 옆에 있는 시간을 그대로 적으면 돼요. 이게 바로 독해의 네 번째 유형이에요. 다음 가장 토요일날 시험 보는 것 중에 시간을 많이 끄는 장문인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유형이 여기 양식이나 서식을 작성하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서식을 작성한다. 즉 등록 서류, 여권, 학생증 등 이러한 다양한 어떤 목적에 의해서 내가 작성을 해야 되는 서류 양식이 주어지고 해당되는 내 개인적인 정보를 거기다가 기입을 하는 거예요. 한 개의 질문당 1점으로서 12개 정도가 나열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실제 공부를 하면서 보면 알겠지만 설명지에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장문에서 역시 5점을 넘기게 하게 한 방식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기본적인 게 왜 그러냐면 어떤 양식이든 성, 이름, 국적, 나이,
직업, 그 다음에 주소, 이메일, 가족 상황. 여기에 있는 이 사항들이 다 포함이 돼요. 어떤 양식이든. 따라서 1점씩을 거의 맞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내용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거는 뭐에 대한 질문이니까 이렇게 쓰십시오라고 제가 강의 시간에 다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장문이 좀 까다롭죠. 뭐예요? 이메일을 작성하는 거예요. 다양한 주제는 대부분은 생일 초대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여행을 제안한다거나 하면 뭘 부탁하는 방식으로 내가 직접 글을 쓰는 거예요. 유의할 사항은 거기에 단어 수가 제시가 돼요. 40에서 50단어라고 제시가 되는데 최하 40단어라고 써져 있는 것보다 단어 수가 많아야 돼요. 꼭 40단어 몇 개 안 되는 38단어 이렇게 되면 감점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그래도 내용이 충실하게 작성을 해서 점수를 평가를 잘 받고 싶으면 최소한 60단어 정도는 써줘야 돼요. A의 경우.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지시사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언급해야 돼요. 다음과 같으면 뭘 받았다 이렇게 조건이 지시사항에 주어지는데 내가 그거에 맞춰서 글을 쓸 때는 조건을 하나씩 다 충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번호를 매겨요. 보통 장문을 할 때. 그리고 다 쓰고 난 다음에 지시사항에 매겨져 있는 번호가 중에서 혹시 내가 장문한 것 중에 빠진 게 있는지를 확인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구술 시험을 보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시험이 질의응답을 했어요. 인적 사항과 관련해서 또는 기호도와 관련해서 감독관에 질문하면 간단하게 응시자는 답변을 하면 돼요. 이건 사실 미리 응시자들이 우리 수업하면서 준비를 하고 가게 돼 있어요. 암기를 하고 가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 절대 마치 알아들은 것처럼 딴 대답을 하면 감점이에요. 못 알아들었으면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감독관이 천천히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행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서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해도 절대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요. 그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두 번째는 쪽지 선택이에요. 뭐냐면 준비실에서 한 15개의 쪽지가 뒤집혀져 있는데 그중에 4, 5개의 쪽지를 골라서 뒤집어요. 그리고 거기에 적혀있는 어휘를 가지고 감독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어휘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과일을 내가 골랐다. 그러면 감독관한테 당신은 사과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면 감독관이 이 사람이 과일이라는 뜻을 알고 있구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유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이 가장 어렵다는 역할분담 학습인데 2개의 쪽지를 고른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그리고 그 2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시간이 결코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그래서 빨리 선택을 해야 돼요. 주어진 상황에 따라 감독관과 대화를 하는 방식인데 일상생활처럼 마치. 그래서 시뮬레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상황이 벌어지는 장소가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예요. 그게 가장 많아요. N은. 그리고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가격을 묻는다든가 이거 너무 비싸네요 라는 표현들 있죠. 나는 뭘 사고 싶어요. 이런 기본적인 표현들은 어느 물건을 사든 간에 기본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미리 숙지하면 대화 끊기지 않고 내용을 이해를 못하더라도 대화 끊기지 않고 진행이 돼요. 그러한 표현들은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가격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딱 시험장에 앉으면 구술 때 내 앞에 유로 화폐나 동전이 쭉 놓여져 있어요. 가짜가. 그게 뭐냐면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가격을 묻고 해당되는 가격에 거기 나와 있는 가짜 동전이나 지폐를 활용해서 그 가격만큼 감독관에게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숫자잖아요. 아무래도 이 가격이. 따라서 숫자에 대한 훈련이 요구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은 사실. 그래서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이럴 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대화를 진행해 가십시오 라고 제가 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지금 이야기한 이 내용들이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공부하게 될 델프 아eng의 저 영역별 그리고 유형별 대략적인 틀이에요. 상세한 내용들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내가 하는 대로만 그대로만 잘 숙지를 하면 아eng뿐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아두를 공부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한번 외워두면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암기하고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좀 본격적이고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본 수업에서 우리가 앞으로 자주 만날 테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이고요. 강의 중에 질문사항이나 또는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요. 오늘은 여기에서 그만 여러분과 작별을 해야 될 것 같네요. Au revoir et à la prochaine.